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영상을 하루 쉬었고요. 어제 퇴근도 너무 늦었고 해서 하루 쉬었고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네요. 올해 연말 다들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물론 하늘바이오 파마를 열심히 저는 공부를 하고, 올해는 참 뜻깊은 게 유튜브 영상을 본격적으로 많이 올리게 되면서 제 구독자가 많이 늘기도 했고요. 과분하게도 225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제가 이런 2250명에 해당하는 구독자분들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더욱더 능력을 키워서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고 팩트에 기반한 또 투자 철학에 기반한 좀 더 발전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물론 12월 31일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31일은 방송을 하루 쉴 수도 있겠네요. 연말이라서 제가 저녁에 가족들이랑 카운트다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초는 어떻게 또 시작을 하실지, 내년 한 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연말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삼부자님께서 슈퍼땡스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 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삼부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시장의 오해를 좀 풀어보려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지난번에 제가 제목을 이뮤노반트 아제넥스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첫 관문 D2TRA라고 올려드렸는데, 이게 왜 제가 첫 관문이라고 표현을 드렸냐면, 이 D2TRA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FcRn 저해제에 대한 그런 오해들, 지금 아제넥스가 TED도 임상을 실패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ITP에서도 SC 제형은 실패를 했었고, PV도 천포창도 실패를 했고요. TED까지 이제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런 FcRn 저해제가 정말 이거 잘 들어? MG랑 CIDP는 지금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자가면역 질환에도 진짜 잘 드는 거야? 라는 의문이 조금씩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의문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뭔가 임상 데이터 결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메로프루바트가 만약에 D2TRA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그런 시장의 우려를 좀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장의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그 기업 가치의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그 환자군에서 거의 50% 가까운 환자가 항갑상선제 약물을 거의 복용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좋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데이터 수치상 환자의 반이 그렇게 항갑상선 약물을 끊을 정도로 지난 70년간 항갑상선 약물 말고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하게 되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달고 살아야 되는 환자들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위험 없이 그런 리스크 없이 약으로 갑상선 기능이 조절이 되는, 호르몬이 조절이 돼서 그레이브스병이 좀 관해라고 하죠. 장기 치료하지 않아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그런 데이터, 항갑상선 약물까지 ATD까지 끊을 정도로 환자들의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임상 2상에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성공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이게 좀 혁신적인 게 한 30% 40%만 나와주더라도 지난 70년간 항갑상선 약물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 매일 먹었던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양을 점점 늘려야 됐던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뭔가 내성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고통을 앓았던 환자들이 이제 관해를 노릴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단 뭐 한 3-40% 이상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50%까지 나와주면 좋고요. 그 이상 나와주면 더 좋죠. 물론 그 유의성, p-value는 당연히 아주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그레이브스병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큰 와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먼저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가치 자체가 다시 재평가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D2T-RA에 대한 내용을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고, 오늘의 시장의 오해를 좀 풀 거는 그겁니다. 시장에서 많은 오해들이 좀 있는 게, 바토클리맙 데이터 발표를 이뮤노반트가 12월에 하려고 그랬더니 두 번째 임상까지 다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하겠다고 한 게 도무지 임상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를 통합해서 발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일정, 그리고 바토클리맙에 대한 반환 이슈가 12월 11일부터 좀 터지게 됐는데, 12월 11일 날 바토클리맙 반환 이슈가 나온 게 TED 임상 실패를 염두에 두고 반환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오해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시기적인 면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전제로 깔아야 될 게 11월 11일 날 이뮤노반트가 이뮤노반트가 그 콥데이를 12월 11일 날 했었죠. 이뮤노반트가 12월 11일 날 콥데이를 하면서 TED 발표를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뒤로 미루겠다 하면서 반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말할 게 11월 11일쯤에 이뮤노반트가 뭘 했냐면, 그때 뭐 실적 발표인가 했을 거예요. 업데이트 콜을 했는데 11월 11일에 업데이트 콜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환자 방문이 오늘 언저리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당시에 마지막 환자 방문이 그쯤이다, TED 마지막 환자 방문이 그쯤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환자 방문이 그쯤이다 했던 거는 이제 임상이 막바지다 라고 했던 거죠. 11월 11일 언저리였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갈게. 11월 11일쯤에 환자가 마지막 방문을 했을 거고, 12월 11일에 TED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통합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바토클리맙을 반환하겠다는 얘기도 12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런 팩트를 좀 깔고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과연 이뮤노반트는, 로이반트는 12월 11일에 바토클리맙 반환 이슈와 함께 TED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임상과 통합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당시에 그 바토클리맙의 TED 데이터를 눈으로 봤을까? 확인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확인을 어느 정도 했다면 TED에 대한 실패를 염두에 두고 뒤로 발표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확인을 못했다면 진짜로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가 말한 전략상의 이유가 맞나? 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전략상의 이유라면 왜 뒤에 하반기에 같이 발표를 해야 전략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게 좀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월요일에 아제넥스가 그 TED 임상 실패 발표를 하죠. IDCM이었나 아무튼 그 임상 중단 권고를 받고 임상 실패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반환을 하겠다. 그리고 TED 임상 발표 내년 상반기에 통합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12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아제넥스 에프가티즈모드가 TED에 실패했다라는 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팩트를 근거로, 시기적인 그 차이를 근거로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과연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알았을까? 그러면 11월 11일에 환자 마지막 방문이 있었고, 12월 11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과연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 손에 들어갔을까를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한 게, 마지막 환자 방문이 LPLV라고 하는데 Last Patient Last Visit의 약자입니다. 마지막 환자 마지막 방문, LPLV라고 하는데요. 이후 데이터가 공식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클리닝 및 검증을 합니다. LPLV, 그러니까 마지막 환자 마지막 병원 방문 직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마지막 환자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방대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각 병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병원들에서 입력한 그 전자증례기록서라고 ECRF라고 있어요. 전자증례기록서에 오타나 누락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면 뭐 환자의 혈압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뭐 오타가 됐든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그 임상을 진행한 담당 의사한테 확인 요청, 쿼리를 보내고 수정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입력 및 질이라는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코딩, 의학적 코딩 과정이 있는데 전 세계 병원마다 이제 다르게 기록된 이상 반응들의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칭들을 국제 표준 코드로 통일을 합니다.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외부 데이터도 통합을 해요. 혈액 검사, 영상 판독 등 외부 수탁 기관의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 상태는 어떻게 돼요? 블라인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눈 가림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약물을 투약을 받았는지, 어떤 환자가 위약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의사들은 어떤 환자에게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모르는 상태가 지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제약사와 분석팀은 누가 가짜약을 먹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몰라요. 이 단계에서 만약에 미리 데이터를 보면 임상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의 신뢰성을 상당히 파괴하는 행위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눈가림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아까 보신다면 11월 11일쯤 마지막 방문이 있었고 12월 11일에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같이 공개하겠다라면서 데이터 발표를 미뤘잖아요. 전략적인 이유로 데이터 발표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달 정도의 차이인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인데, 11월 11일과 12월 11일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인데, 연기했단 말이에요. 데이터 발표를. 그렇게 된다면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환자 마지막 방문 이후 약 4에서 8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클리닝 기간이 그때까지는 계속 눈가림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반트는 아마 바토클리맙 TED에 대한 결과를 안 받아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이 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락을 해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제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락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락 처리를 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 딱 정리된, 클린한 데이터가 정리된 데이터로만 승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요되냐면, 글로벌 삼성 규모로 하면, 그러니까 TED 같은 경우 한 200명이 넘게 진행을 했는데, last patient last visit 이후에 보통 한 4에서 8주 정도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경우 11월 11일 환자가 마지막 방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빨라도 12월 중순에서 말은 돼야 이 단계에 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린 작업까지 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면 12월 11일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데이터 정리가 엄청 빠르면 그날 데이터까지는 정리가 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그 데이터를 못 봤을 겁니다. 정리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4에서 8주 정도 걸리니까 평균 6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12월 11일에 못 봤죠. 그쵸? 지금쯤 아마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뒤에 더 볼게요. 눈가림 해제 및 통계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딱 락을 한 후에는 이제 눈가림 해제를 합니다. 누가 약을 투약을 했고, 누가 투약을 안 했고, 이거를, 해제를 합니다. 통계팀이 비로소 A그룹은 바토클리맙, B그룹은 위약이라는, 암호키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돌려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P-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네, 탑라인 결과를 딱 봤습니다. 주지표, 안구 돌출 개선율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첫 결과물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4단계 내부 검토. 이거는 TLR 도출 후 TLR이 이제 탑라인 리절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TLR이라고 있죠. 탑라인 리절트를 도출하고 수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받는 단계는 요 단계죠. 요 단계. 회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락 DBL 후에 데이터베이스 락을 한 후에 한 1, 2주 정도 이제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최대 회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진짜 빠르면 6주에서 8주.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고, 진짜 빠르면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고, 조금 여유롭게 한다면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사이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1일에 임상 환자가 마지막 방문이 그쯤이었는데, 12월 11일에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TED 데이터를 이뮤노반트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12월 11일에 데이터 발표를 할 때,
바토클리맙 데이터, TED 데이터를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는 당연히 못 봤을 가능성이 거의 99.999%다. 100%다. 100%라고 해도 된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르고 미뤘습니다. 전략적으로. 자, 그래서 쭉 보시면 그 뒤에 이제 탑라인 리절트를 도출 후에 수일 내에 이제 대중에게 알리기까지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결과 확인, 경영진과 핵심 연구진이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회사가 진짜 결과를 아는 순간이 되고요. 공시 준비를 하겠죠.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알릴 보도자료와 SEC 제출용 보고서 8K를 작성을 합니다. 발표는 이제 장시와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죠? 아무튼 12월 11일에 통합 발표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복귀를 해보면 데이터를 못 봤을 가능성이 99%다. 11월 11일에 마지막 환자 방문이 끝났다고 가정한다면 12월 11일은 딱 한 달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4주 정도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데이터 클리닝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다. 그래서 회사는 아직 누가 약을 먹었는지 모르는 눈가림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발표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삼상 속도로 볼 때 12월 11일 약 한 달 정도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결과를 보고 나서 미룬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을 조율한 것이다 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의 추정이 아니라 거의 팩트죠. 예, 그랬을 거예요. 팩트입니다. 그럼 왜 아제넥스 TED 결과 실패 발표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는 왜 미뤘을까? 아제넥스 실패 발표는 12월 15일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략적으로 TED 결과를 내년 상반기로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한 거는 12월 11일이었단 말이에요. 왜 아제넥스 데이터가 발표도 나오기 전에 그렇게 미뤘을까? 라는 걸 추측을 해보면 이제 비리디언이 태페자의 후속 약물, 경쟁 약물 벨리그루투그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디언의 추격과 경쟁 우위 전략이 또 있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당시 경쟁사인 비리디언이 TED 약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를 도출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죠. 이뮤노반트로서는 단순히 효과가 있다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라 비리디언을 압도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완벽하고 거대한 데이터 세트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데이터의 질적 판단에 따라서 회사가 누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도 블라인드 상태였죠. 그죠? 12월 11일에는 블라인드 상태였습니다. 전체 환자들의 평균적인 개선세나 이상 반응 발생 빈도 정도는 대략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 방문하고 이제 의사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 어쨌을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현장 분위기를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전체적인 개선 폭이 예상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좋지 않다면 통계적 유의성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환자군에 더 객관화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P-밸류가 그러면 통계 자체가 P-밸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환자군이 엄청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약물로 인한 유효성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할 때는 더 많은 환자군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통계치 모수 자체가 커버리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페자보다 바토클리맙이 유효성이 더 안 좋다는 거는 시장이 대부분 알고는 있어요. 태페자가 훨씬 유효성은 높을 거다라는 건 알고는 있고요. 근데 부작용 면에서 좀 많은 우위를 바토클리맙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는 기대도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의성은 낮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P-밸류 값을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제넥스 약물도 있었을 거고요. 경쟁의식도 있었을 거고 그만큼 많은 환자들한테서 일관적인 데이터를 얻어낸다면 P-밸류가 높아지고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미뤄서 두 번째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그러고 통합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MVT140이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리소스를 집중을 하고 있죠. 현재 이뮤노반트 기업 가치가 바토클리맙보다 차세대 약물 140에 쏠려 있고요. 바토클리맙의 단독 임상 결과가 시장 기대를 100%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40이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통합 발표라는 형식을 취해서 리스크를 관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아제넥스 실패가 과연 사후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 업계는 그러겠죠. 아제넥스도 실패를 했는데 바토클리맙 진짜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커진 상태가 됐을 겁니다. 지금 세간에는 그런 것도 있죠. 바토클리맙도 실패할 거다. 앱사린 저해제로 아제넥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토클리맙도 실패를 할 거다. 지난번에 존슨앤존스의 니포칼리맙이랑 아제넥스 에프가티지모드의 그 결합 면적, 결합 지속력, 결합 시간, 결합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교 연구의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석을 해본 적이 있죠. 그걸 봤을 때 이제 그런 거를 비교해보고 나서 보면 FcRn 저해제도 결합력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안다면 조금 의구심이 덜할 텐데, 세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같은 FcRn 저해제가 실패를 했으니까 단순히 예상을 하기에는 FcRn 저해제는 TED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좀 생겼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의구심.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올 통합 데이터는 단순히 성공 여부를 넘어서 FcRn 계열 중에 유일하게 TED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을 띠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충분히 해볼 만한 데이터지만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패를 모으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임상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의 멘트가 팩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전략적이고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한 패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효성에서는 테페자보다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벨리그루투그도 지금 나왔는데 비리디안의 주장에 따르면 테페자보다 부작용도 덜하다고는 하지만 같은 IGF-1R 저해제 차단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없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임상할 때는 부작용률이 좀 적게 나왔더라도 대규모 글로벌 임상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임상이 아니라 이제 정말 투약하는 후에 전체 시장에 따른 환자들의 반응을 FDA 승인받고 실제로 약물이 처방받았을 때 그 이후에 환자들의 반응을 좀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테페자도 지금 많이 부작용 때문에 시장 가치가 많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리디안 약물도 같은 저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작용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리얼 월드로 정말 처방을 받았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유효성은 적지만 부작용 면에서는 앞서는 이뮤노반트의 그 데이터 질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더 확실히 시장에서 이기려면 대규모 데이터에서 그런 증명이 나와준다면 더 시장을 더 장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뮤노반트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결국은 이뮤노반트가 TED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상업화를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기대치를 한 번에 모으고 환자 수 모수를 한 번에 모아서 데이터를 발표해야 유효성 P밸류도 훨씬 더 낮게 나오고 유효성이 더 높게 나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업화까지 고려한다면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냥 데이터만 보고 한올한테 반납할 거였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그냥 우리 이런 데이터 있습니다 라고 발표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런 전략적인 요치까지 사용을 했다는 건 정말 TED의 데이터를 보고 바토클리맙 상업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뮤노반트의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첫 번째 임상 데이터와 결과 확인 후 공시 없이 두 번째 임상 데이터 통합 발표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 첫 번째 데이터 임상 데이터 결과 확인 후에 공시도 안 하고 두 번째 임상 데이터랑 통합 발표해도 문제가 없을까? 한번 볼게요. 미국 법상 알고도 안 알리는 게 불법인가? SEC 규정을 한번 봐야겠죠.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결과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토클리맙 결과를 12월 11일에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봤다면, 이뮤노반트가 첫 번째 임상 암호를 해독하여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만약에 확인했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확인했다면 이를 즉시 발표하지 않고 두 번째 임상과 합쳐서 나중에 내겠다고 미루는 것은 투자자 기망 행위로 간주돼서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뭐라고 그럴 수 있냐면,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 락을 걸리기 전, 그러니까 데이터를 못 보고 나서, 못 봤을 때, 데이터를 보기 전에 즉 결과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의 권고나 전략적 판단을 근거로 일정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중에 회사에서도 우리 진짜 결과 모르고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법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DA는 통합 발표를 허용할까요?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 통합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DA는 그걸 허가를 할까요? FDA 입장에서는 개별 임상 결과를 먼저 발표하든 나중에 합쳐서 발표하든 최종적으로 BLA 때 너네들이 제출만 잘해 하면 되는 겁니다. FDA는 통합 발표인지 선발표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통합 분석의 이점은 뭘까요? 오히려 FDA의 두 임상의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는 것이 통계적 신뢰도가 높인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권장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FDA 입장에서는 신약을 승인 허가를 내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좋으면 더 좋지라는 입장이고요. SEC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니들이 데이터를 좋은 것든 안 좋은 것든 보면 공시해야 돼 라는 입장입니다. 이뮤노반트가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를 확인 후에 두 번째 임상 데이터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할 수 없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1일에 데이터를 봤는데 공개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미뤘어요. 그러면 12월 11일에 공개만 안 한 거잖아요. 안에서 실무진들은 다 데이터를 봤을 거고, 그럴 때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 그 데이터를 본 사람들이 가만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죠? 임상 데이터는 확인하는 순간 정보 유출 위험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 위험에 휘말리게 되고요. 회사 내 분석팀이 결과를 다 보게 되겠죠. 그쵸? 그 정보는 경영진에게도 보호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발표를 몇 달간 미루면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에 의한 정보 유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중요 정보인데 공시도 안 되는데 정보가 유출돼 버리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 면에 많은 타격을 입겠죠. 그 아제넥스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아제넥스는 이제 바로 공시했잖아요. 그죠? 실패했다고 바로 공시했습니다. 결국 이뮤노반트가 12월 11일경 발표 일정을 조정한 거는 첫 번째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실망해서라기보다는 결과가 나오기 직전 아제넥스의 실패 가능성이나 비리대안과의 경쟁 상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한 패를 던질 타이밍을 설계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의 단일 데이터만으로는 시장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유효성 같은 경우 조금 뭔가 그 테페자보다 조금 덜 나오거나 아니면 더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데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시장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2026년 상반기에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확실한 한방을 보여주려고 하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에도 또 공시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를 숨기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파트너사인 한올바이오 파마 역할이 큰데요. 이뮤노반트가 임상시험 보고서 CSR이나 주요 데이터를 수령을 하면 계약에 따라서 즉시 원계 발사인 한올바이오 파마에 전달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한올바이오 파마는 그걸 받으면 공시 의무가 생기죠. 한올바이오 파마는 이 데이터를 받는 즉시에 한 의무 공시 사항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전략적으로 나중에 합쳐서 발표하겠다고 해도 한올이 데이터를 받는 순간 한국 시장이 먼저 공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이뮤노반트는 통합 발표라고 했을까요?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데이터 결과가 나오자마자 첫 번째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12월 11일 날 얘기하기론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임상 결과까지 통합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공식적인 마케팅 전략 발표는 내년 상반기에 두 임상을 합쳐서 멋지게 할 수 있지만 개별 데이터가 확정되어서 나오는 시점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시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첫 번째 임상 탑라인 결과는 이르면 2025년 12월 말에서 2026년 1월 초 사이에 공시 형태로 먼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임상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 공개 자체가 그런 거죠. 공시로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온다면 성공 실패 여부는 아마 공시를 해야 될 거예요.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데이터는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공 실패 여부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내년 상반기에 통합 결과 발표를 하겠다는 거는 그 공시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 안 됐다는 내용이 아닌 그 안에 세부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IgG가 얼마나 감소를 했고, 트랩이 얼마나 감소를 했고, TED 안구 돌출률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고, 그거는 이제 의무사항일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세부적인 것들, 그레이브스병과의 연관은 얼마나 됐고, 이런 정말 세부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은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와 임상 결과를 같이
통합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거지. 첫 번째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도 공시를 안 하고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인 그런 미공개 정보로 인한 내부자 주식 매수 매도의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임상 데이터를 받는 순간 성공했다 안 했다는 공시를 할 겁니다. 이뮤노반트든 한올이든 공시를 할 겁니다. 한올은 당연히 이뮤노반트에서 받으면 공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공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타임라인을 예상을 해보면 2025년 12월 중순쯤에 데이터 수정을 받고 락을 딱 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확인을 다 하고 클리닝 작업 다 하고 하게 되면 이제 2025년 12월 말 지금쯤이나 1월 초쯤에서 이뮤노반트가 결과를 확인하고 한올바이오파마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뮤노반트가 결과를 확인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부자들이 결과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할 거고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만약에 공시를 안 한다면 데이터를 알고도 공시를 안 하면 주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회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회사 내부 직원이 거래를 매수 매도를 한다면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신뢰성의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뮤노반트가 결과를 확인한 순간 이뮤노반트도 공시를 할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마에 통보도 할 겁니다. 그럼 한올도 공시를 하겠죠. 그죠? 이 시점에 공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임상 종료 및 통합 분석을 하게 되겠죠. 두 데이터를 합쳐서 통계적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에 통합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건 회사의 세부적인 그런 IgG 감소 정도나 그레이브스병과의 연관이나 T랩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데이터가 통합돼서 이제 주주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공시가 되고 발표 자료가 나오고 상업적으로 마케팅 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지 SEC에 공시하는 것 자체는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할 거다. 전략적 통합 발표는 2026년 상반기 중에 아마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뮤노반트가 통합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 수치를 숨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을 최종 결론의 시점을 두 번째 임상과 맞추겠다는 전략적 의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임상의 진짜 성적표는 공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마 조만간 내년 초 정도면 발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만약에 임상 데이터가 좋으면 전략적으로 침묵을 하고, 왜냐면 주주들이 임상 데이터 좋으면 손해볼 게 없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임상 결과가 좋으면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임상 데이터가 나쁘면 당연히 주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더라도 공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알게 되는 순간에 어떤 방식이든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결과가 좋으면 조금 필요한 내용만 툭 시장에 던질 수 있죠. 그죠? 우리 성공했어. 근데 데이터는 요 정도만 보여줄게. 유효성만 입증됐어. 라고 살짝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전략적인 선택이니까요. SEC 의무 공시 사항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공시를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조금만 공시를 해도 되겠죠. 좋을 경우 임상 3상 첫 번째 임상 3상에 주 지표를 달성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공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돼요. 다만 상세한 수치나 그래프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세부 데이터 발표는 내년 상반기 때 통합 공개 발표하겠다 라고 뒤로 미룰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쁘면 임상 주지표 달성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는 기업 존속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합쳐서 발표하겠다는 전략적 그런 발표는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패 즉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 미국이니까 처벌 수위가 더 상당하겠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결국은 이뮤노반트의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에 입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될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한국 상장사니까 독립적인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임상 첫 번째 데이터를 확정하고 분석 완료를 하면 계약사인 원 개발사인 한올바이오파마에게도 그 데이터를 넘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 대상이고요. 성공 실패 여부를 무조건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반응 먼저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가 한국에 성공 공시를 내면 미국 시장의 투자자는 당연히 이걸 알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를 꽁꽁 숨기고 싶어도 한올의 공시 때문이라도 이뮤노반트 역시 동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첫 번째 임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임상을 한올이 진행을 했고 그 일본 임상 데이터를 이뮤노반트가
같이 통합 발표를 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일본 임상 한올이 했던 거를. 그래서 한올이 임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한올의 임상 결과는 받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거만 따로 받아볼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통합적으로 다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그걸 일본 것만 따로 빼서, 한올이 일본 것만 참여를 했으니까 일본 임상만 따로 빼서 데이터를 줘서 한올이 그것만 공시하냐? 그거는 안 되거든요. 한올을 데이터 공시는 아마 미국과 그런 첫 번째 임상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모든 데이터를 한올이 받아서 같이 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올한테 데이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한올 임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올이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1월 초나 중순쯤에 발표를 하겠죠. 결국 시장에 알려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첫 번째 임상의 데이터 결과가. 이뮤노반트가 통합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마케팅 대규모 홍보 행사, 인베스터데이나 그럴 때 하겠다는 의미로 추정이 되지, 공시를 안 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공시는 해야 됩니다. 실질적 성공 실패 성적표보다는 그보다 훨씬 앞선 데이터 확정 시점에 공시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상반기에 우리가 통합 발표하겠다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앞인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를 확인한 즉시는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뮤노반트 데이터는 확인하는 순간 법적 리스크 때문이라도 최소한 성공이냐 실패냐 여부는 아마 공시를 할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데이터를 받는 즉시 의무 공시를 해야 되니까 두 회사의 보조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토클리맙의 그러니까 데이터 발표 연기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12월 11일에 그런 데이터 발표를 연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바토가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데이터를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마지막 환자 방문 이후로 한 3, 4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못 받을 상황이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건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때 당시는 아제넥스가 실패냐 성공이냐도 몰랐기 때문에 아제넥스의 중간 데이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12월 15일에 아제넥스가 임상 실패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FcRn 저해제 내에서 TED 임상을 진행하는 유일한 회사로 거듭나게 됐고, 그 유일한 TED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두 번째 임상 결과까지 통합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성공으로 발표를 한다면 FcRn 저해제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확장에 대한 전반적인 트리거가 확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대조적으로 아제넥스가 실패한 약물을 이뮤노반트는 성공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기업 이미지 쇄신이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대감이 아이메로프루바트까지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TED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트리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상반기에 통합 발표를 하겠다라고 연기를 한 건 공시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세부적인 데이터 발표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IgG 감소가 낮춰졌다, T랩 수치가 낮아졌다, 관해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에 통합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거지,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를 공시를 안 하겠다는 아닙니다. 성공을 하면은 성공을 했다고 공시를 해야 될 거고요. 실패를 하면 실패를 했다고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공시할 때 소규모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공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TED 질환에 대한 그런 시장성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다 정도까지만 공시를 하는 정도는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접하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에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원 개발사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알려주게 된다면 한올 측에서도 당연히 공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1월 초 중순에는 아마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2일에 지금 로이반트가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TED에 대한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공시를 하게 됐다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거지, 세부적인 데이터나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발표하진 않을 것 같고요. 발표는 12월 내년 상반기에 통합 발표할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12일에 나올 얘기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인베스터 데이 때 그레이브스병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루푸스나 아니면 류마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정도는 조금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오픈 라벨이 글쎄요, 가능성이 있으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지 않을까 싶긴 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올에 대한 오해들, 그러니까 뭐 바토를 반환을 하는데 TED 실패여서 반환을 한다. 뭐 그 특정 권리를 반환하는 걸 논의했다고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공시 자료에서 냈는데 특정 권리에 대한 반환이 뭐 MG만이다, 뭐 CIDP까지다, 뭐 TED도 다 포함이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들도 많고 하는데 확실히 TED에 대한 바토클리맙에 대한 임상 실패로 인한 반환인가 이거에 대한 오해는 싹 없어져도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공시 올라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꼭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